안녕하세요. 막무가내 노답 시어머니를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퇴치한 30대 중반의 요가 강사입니다. 2년 연애한 남자와 결혼하고 바로 청약 당첨되어 23평짜리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와 쾌적한 환경에서 신접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아이도 바로 갖게 되어 결혼하고 1년 좀 있다가 아이를 낳았지요. 남편은 1남 2녀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입니다. 저는 요가 강사를 하다가 아이 낳고 잠깐 쉬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제 직업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몸매 좋은 여자들 아무나 하는 것 아니냐? 요가가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자 남편이 더 방방 뛰며 저를 감쌌죠. 어머니, 제 월급보다 이 사람 월급이 훨씬 많아요. 나중에 요가원 차리면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텐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는 막대해도 되는 며느리일지 몰라도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예요. 원래 차분한 성격인 건 알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 남편한테 쪽 당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에게 전화해서는 엉엉 울며 저더러 어떻게 자기 아들을 구워 삶았길래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냐며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말에 찍소리도 안 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어머님, 그이 변한 거 없어요. 여전히 착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편 들어준 거죠. 나빴으면 어머님처럼 같이 저를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어머님이 한 방 먹은 듯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그게 결혼 초창기 일이고 아이 낳기 전인데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이 저 못 건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 낳고 일을 관두니까 슬금슬금 또 시짜짓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저희가 공공임대 아파트 들어가 살게 되니 새집 구경한다는 핑계로 한 달에 3-4번씩 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임신했을 때라 요가 강사 일을 쉬고 있었을 때였지요. 집에 있다 보면 갑자기 초인종 눌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인터폰을 보면 어김없이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에 살고 있었는데 운전을 잘하셔서 자주 오셨어요.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답니다. 어머님 마음대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니 자유도 없어지는 느낌이고요. 그냥 오셔서 차나 한잔하고 가시면 상관없는데 꼭 몇 마디씩 제 속을 박박 긁으셨어요. 넌 요가를 오래 했다면서 임신하니 다른 여자들이랑 똑같이 살이 찌는구나. 그럼요. 임신했을 때는 살이 좀 쪄야죠. 넌 좀 다를 줄 알았지. 우리 아들이 너 날씬한 거 보고 좋아해서 결혼한 거 아니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농담이지. 너 임신해서 예민하구나? 그런 식으로 제 살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는가 하면 한 달에 내야 할 대출금이며 저희 살림에 들어가는 돈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남편 잘 만나서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산다고 비아냥거리셨어요. 요새 다들 아파트에서 신혼 시작한다지만 이렇게 좋은 새 아파트 들어와서 살기 어렵잖니. 넌 무슨 복이 그리 많아서 이런 깔끔한 곳에서 살게 된 거니? 연봉도 적은데. 제가 학교를 오래 다녔고 또 혼자 자취할 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모아둔 돈을 다 날린 마당에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미루고 싶어 했는데 오히려 결혼을 재촉한 건 어머님이셨어요. 당시 어머님은 돈 줄 테니 빨리 결혼해. 우리 아들 더 나이 먹으면 안 된다. 너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웨딩드레스 입어야지. 라고 하셨어요. 돈을 얼마 주신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할 때 가전 가구 정도는 해주겠다 큰 소리 뻥뻥 치신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알고 결혼을 진행했는데 이게 웬걸? 어머님이 계속 말을 바꾸며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땅이 팔아야 목돈이 생긴다. 그 땅이 다음 달에 팔릴 거다. 아니다. 내년에 팔릴 거다. 갯돈 모아서 결혼식 전날 주겠다. 등등 별의별 핑계로 주머니 여는 걸 미루시더니 결국 단 한 푼도 안 주셨어요. 보다 못한 친정에서 5천만 원 주시며 저희 차랑 가전 가구 사라며 돈을 주셨네요. 제가 모아둔 돈이 1,500만 원 가량 있었고 남편이 5천만 원 갖고 왔으니 결국은 제가 돈을 더 많이 가져와 결혼한 꼴이 되었어요. 제 남편이 이따금씩 웃으며 어머니, 저희 돈 주신다고 하신 건 어떻게 되어가세요? 이렇게 되면 저 사기 결혼한 꼴이 되는데 차라리 못 주시면 못 준다고 말씀을 주세요. 이건 희망 고문이잖아요. 라고 능청스럽게 장난치곤 했는데 어머님은 그때마다 준다 말뿐이셨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나니 저도 그냥 그 돈에 대해 아무 생각 안 하게 되었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아무래도 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 너무 난감하시게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랬어요. 남편은 저에게 미안해 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어머님은 제가 맞벌이 안 하고 쉬고 있다는 이유로 돈돈거리며 갈거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는 더 자주 오셨어요. 손자 보고 싶다는 이유로 아이의 세면 도구까지 싸들고 와 1, 2박씩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싫진 않았어요. 신생아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는 정말 고양이 손이라도 반가이 맞게 되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부서를 바꾸게 되어 야근이 느니 차라리 어머님이 오시는 게 저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200일쯤 넘어가고 저도 부어오른 살이 다 빠져가자 어머님이 다시 돈 타령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살도 다 빠졌고 아이도 많이 컸는데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지 그러니? 다달이 100씩은 대출금이 나가잖니. 우리 아들 혼자 외벌이 하는 거 나는 마음이 쓰여서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애를 봐줄 테니 네가 어서 나가서 일을 하거라. 단돈 200만 원이라도 벌어와야지. 어머님, 아이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리고 자꾸 돈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제 딴소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손주 보러 편하게 좀 오고 싶어서 그런다. 그리고 나도 이 집에 편하게 드나들면 좀 좋니? 매번 나는 손님 취급받으니 그것도 좀 그렇구나. 나는 손님이 아니라 너의 가족이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어머님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미안해하며 중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없을 때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집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전화로 대성통곡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저 있을 때 집에 안 오겠다며 손주랑도 얼굴 안 보고 산다는 초강수를 두셨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런 자존심 싸움으로 손주를 안 보고 산다니 어머님이 좀 철이 없게 느껴졌고 정도 떨어졌습니다. 남편도 골치 아파했어요.
결혼하고 나니 아들네한테 집착하는 시어머니가 부담스럽게 느껴진 건지 남편도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자기 엄마 안 좋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지 밤에 혼자 맥주로 홀짝거리며 고심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랑도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남편이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손주를 못 보고 사니 못 살겠다며 울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당당히 말씀하셨죠. 나 이제 너네 집 편하게 올란다. 비밀번호 알려다오. 네? 어머님, 그건 아이 아빠도 별로 원치 않을 텐데요. 그깟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는 일에 무슨 우리 아들 핑계를 대니? 너는 내가 아직도 남같니? 가족 사이에 집 비밀번호는 좀 알고 지내야지. 저는 무조건 남편이랑 상의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콧방귀를 뀌시더군요. 그날 밤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셔. 이제 어머님 집처럼 편하게 드나드실 거라는데 난 싫어. 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이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더니 저에게 계좌번호를 묻더군요. 계좌번호는 갑자기 왜 물어? 나한테 생각이 다 있으니까 어서 알려줘.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계좌번호를 받아들고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를 제 계좌번호 앞 6자리로 바꾸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어김없이 어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집 비밀번호 아직도 알려줄 수 없냐고 앓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저는 남편이 바꾼 비밀번호 6자리를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며 이번 주 금요일에 가겠다고 하시고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약속의 금요일이 되었고 어머님은 제가 알려드린 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볼멘 소리로 무슨 비밀번호가 6자리나 되니? 좀 짧은 걸로 다시 바꿔서 알려줘. 라고 하시길래 제가 아이 아빠가 바꾸더라고요. 그것도 줄여서 앞 6자리로만 한 거예요. 라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이 무슨 번호냐며 묻더군요. 저는 남편이 시킨 대로 아이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갑자기 너무나 궁금해졌는지 그 자리에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거시더라고요. 그렇게 통화를 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다가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아무 말도 못하시다가 그냥 가겠다 하시더군요.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대꾸 않고 나가시더군요. 그리고는 다시 들어와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요 앞에서 급하게 뽑아왔다. 미안했다. 일단 이거라도 바꿔라. 어머님 가시고 나서 열어보니 그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어머니께 전화드리니 안 받으셨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어 남편에게 전화했더니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있으라 하더군요. 그날 집에 온 남편에게 자초우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갑자기 1,000만 원을 주고 나가시는 거야? 우리 집 비밀번호의 비밀을 알려드렸지. 내가 그 번호 와이프 계좌번호라고 했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집 비밀번호로 해놓으면 절대 잊어버리실 리가 없잖아. 그러면 주시기로 한 돈 빨리 주지 않으실까 싶어서. 저는 남편 말에 기가 차서 왜 어울리지도 않는 장난을 쳤냐고 다그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예전에 주식한다고 집안을 한번 말아먹은 적이 있다더군요. 그때 제 남편이 모아둔 돈도 빌려 가셨대요. 그 돈은 제 남편이 20살 때
학부모에게 욕먹어가며 번 가외 알바비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돈을 꿀꺽 하시고는 돌려주지 않으셨대요. 졸업할 때 준다, 취직할 때 준다, 결혼할 때 준다, 계속 말을 바꾸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상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결혼할 때가 되어 저를 데리고 왔는데 또 돈 준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니 남편도 어머님께 정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돈 타령을 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많이 과묵한 편이고 속이 깊은데 왜 그렇게 어머님께 자꾸 돈 달란 얘기를 하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전화로 어머님께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나 자식 낳고 보니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간다. 자긴 자기 자식 돈 그렇게 함부로 가져가서 꿀꺽하진 않을 것 같다. 정말 며느리와 아들에게 부모로서 존중받고 싶은 건 맞냐고 따졌답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이 시자짓을 하고 돈으로 치사하게 굴고 그러니까 남편도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렇게 어머님은 제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 창피해졌는지 그렇게 바로 통장에 있던 돈을 탈탈 털어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신 겁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일부러 제 계좌번호로 바꾸었다는 것도 엄청 충격 받으신 거죠.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시댁에 찾아갔고 어머님은 아예 말수가 확 줄어드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제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가까이에 살아도 2달에 한 번 정도만 식사하고 명절 때 생신, 어버이날 정도에 뵙는 편이에요. 어머님도 함부로 저희 집에 안 찾아오시고요. 저는 비밀번호를 6자리에서 다시 4자리로 바꾸었답니다. 저희 집 이야기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 이야기를 친정 부모님께 해드렸더니 제 남편이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줄 좋은 사람 같아서 안심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도 나름대로 참을 만큼 참다가 저를 위해 그렇게 터뜨린 것 같은데 고맙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국은 어머님도 정신을 차리셨고 그러면서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으니 이 정도에서 만족합니다. 얼마 전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입학시키고 새로운 요가원에서 강사일 하고 있어요. 250만 원 정도 받으며 잠깐 파트타임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 많이 키우면 제 요가원을 내어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정말 황당하게 파혼한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가 또 있을까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는 사람 통해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의 아들이라고 했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다는 말에 소개팅을 받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여동생과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외롭고 허전하다 보니 가정을 잘 이루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보다는 남자의 마음 씀씀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이라 금전적으로 안정적이기도 했고요. 그 남자를 만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며 얼굴이 발그레해지더군요. 그러면서 자기 어필을 막 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돼지고기 가공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라며
작년 연매출이 40억이라고 하더군요. 친인척들이랑 하다 보니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도 많다면서요. 본인은 회사원인데 머지않아 정리하고 아버지 회사로 들어갈 거라고 하더군요. 보니까 손에 차고 있는 시계도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차도 제네시스 G80이었고요. 그러면서 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며 애프터 신청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군요. 저도 그 사람이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귀는 것과 동시에 저희 집 사정을 이야기했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 어머니만 계시다고 했는데 제 걱정과는 달리 저를 더 따스하게 안아주며 그러면 결혼하고 나서 장모님 옆에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 내가 잘 챙겨드려야지. 라고 하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너무나 마음이 놓였고 사귀는 내내 저를 공주받들듯 챙겨주는 모습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쯤 사귀었을까? 저희 집에 먼저 찾아와 예비 신랑이 인사를 드렸고 예상대로 매우 깍듯한 모습에 엄마가 마음을 열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만 남자 쪽 집에 인사 가면 되었는데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로 사정이 있어서 잠깐 빌라에 살고 있어. 우리 아파트는 40평대 고급 아파트인데 잠깐 아는 사람한테 전세 주느라고 우리는 빌라에 살고 있거든. 내년에 거기 이사 갈 거야. 지금 집이 허름해도 놀라지 말아줘. 그 말에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귀면서 여자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고 거짓말도 하지 않은 수더분한 남자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남자의 차를 타고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모 지역의 시내를 한참 지나 산비탈까지 오르고 꼬불꼬불 허름한 빌라로 조악한 동네에 다다랐어요. 3층짜리 벽돌조차 바래버린 빌라 앞에 세운 예비 신랑이 여기는 임시로 살고 있는 곳이라며 저를 계속 안심시키려 하더군요. 조금 불안은 했지만 들어갔습니다. 가니까 어머님만 계셨어요. 제가 깍듯이 인사를 드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래, 이야기 잘 들었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하고 싶다고? 선생님이라던데 한 달에 얼마 버니? 라고 다짜고짜 돈 이야기부터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제가 얼어붙자 남친이 허허 웃으며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이 다 백수였고 자기네 공장 상속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결국 다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내 전 여친들한테 너무 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아, 엄마, 이 사람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 얼마나 착한 여자라고. 남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앞에서 본인 엄마를 나무라더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꾹 참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어머님한테 인사를 드렸고 공장에 계시다는 아버님께 찾아갔습니다. 예비시대 근처였어요. 남친 차를 타고 가서 공장에 들어섰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공장 부지가 엄청 크더라고요. 돼지고기 가공하는 곳이라고 해서 작은 컨테이너 정도로 생각했는데 1000평은 좋게 되어 보이고 사무실도 따로 좋게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아빠 하고 부르자 공장 내부에서 한 중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네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구나. 와주어서 고맙구나. 라고 맞아주셨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갔고 예비 시부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커피를 타주겠다며 탕비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 자리 앞에 있는 소파에 앉으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가 회사 운영하기 힘드시지 않냐고 하니
뭔가 당황스러운 듯 웃으시더라고요. 더는 말씀을 안 하셨고 예비신랑도 자기 아빠가 말씀이 많이 없는 분이라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무언가 못 믿어온 부분이 많았지만 대표 자리에 있는 명패도 예비시부 이름이었고 또 예비시부도 자연스럽게 대표 자리에 가서 핸드폰을 충전하는 등 명백한 공장 사장 같은 모습을 보였기에 더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양가 허락을 받긴 받은 거죠. 그렇게 결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려 하는데 예비신랑이 본인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없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 물려받은 게 있으니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곳이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30분 정도라면 출퇴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2시간도 넘게 떨어진 곳이라 제가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랬더니 지금 팔면 너무 손해라며 난감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먼저 받고 제가 가진 돈을 합쳐서 신혼집을 마련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 자기는 보수적이라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더군요. 자기네 집이 승승장구하게 된 이유도 대출 하나 없이 올 현금으로 이뤄내서 그런 거라며 입에 침이 튀도록 설명을 하더군요. 여하튼 예비신랑은 대출은 못 받겠고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신혼집을 전세로라도 마련해서 들어가 보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가전 가구는 다 해올 것이고 결혼하고 나면 자기가 가진 아파트 명의를 저한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시세 12억짜리였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2억 있었고 소나타 한 대가 있었어요. 게다가 결혼하면 엄마가 돈을 2천만 원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 돈으로 전세 계약을 하면 굳이 엄마에게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도 친정 지원을 없을 거라고 했더니 뭔가 아쉬워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이 결혼에 대한 찝찝함이 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는 너무 괜찮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긴 하는데 금전적으로 뭐 하나 딱 부러지게 확실한 게 없으니 짜증도 났고요. 제 마음을 꿰뚫기라도 하듯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차를 바꾸자고 하더군요. 작년에 산 제네시스를 제가 타게 해주겠다며 결혼하면 아예 바꿔 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시계도 사주었습니다. 당장 현금 융통할 방법이 없어서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무언가 홀린 것 같긴 합니다. 이제와 반성하고 제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때는 아마도 주변에서 다들 제가 결혼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엄마도 제 예비신랑을 많이 좋아했었기 때문에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지면 안 된다는 이상한 강박 같은 게 저를 옥죄었던 것 같습니다. 예비신랑은 저에게 끊임없이 신뢰를 주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저도 그런 모습에 다시 그 사람을 믿고 잘 살아보자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결혼을 진행해 갔습니다. 예식장을 계약했고 스드메도 열심히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계약했죠. 제 학교와 예비신랑 직장 가운데쯤으로 정해 제 돈으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그쯤 제 생각은 어차피 저는 본가를 떠나 독립을 할 생각이었고 만약 남자와 파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돼도 제가 살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비신랑은 제 생각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여튼 그렇게 신혼집이 일단 정해지고 나니 아내들의 가전 가구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알아서 다 들여놓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전 가구 보러 가자고 하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못 간다고 하더니 어느 날 저에게 통보식으로 우리 엄마가 가전 가구 다 해주신대.
자기는 신경 쓸 거 없어. 라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살 집인데 가전가구는 우리가 고민해서 골라야지. 침대는 어떤 사이즈로 살 거고 TV는 무슨 사이즈로 살 건지 상의도 안 했잖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우리 둘이 같이 있으면 뭐든 안 좋겠어? 예비신랑은 희한한 궤변을 드러놓으며 시어머니가 되실 자기 어머니가 너무나 기뻐하며 벌써 가전가구 계약을 하러 신나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저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며 설마 요즘 여자들처럼 시댁에 이유 없이 반감 가지는 된장녀냐고 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니 자기가 더 삐지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우리 가전 가구인데 우리가 사야지 어떻게 어머님한테 맡길 수가 있냐고 따져 물었더니 그제야 말하기를 나중에 내 명의로 갖고 있는 그 아파트를 팔고 싶으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대. 자기도 알잖아. 그 아파트 지금 시세 12억인 거. 라고 하더군요. 예비시모는 그 아파트 값을 빌미 삼아 저에게 시짜짓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비시모가 고른 가구가 다행히 괜찮긴 하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지만 예비시모가 이미 가구를 다 계약해놨다며 배송만 하면 된다고 다그치기에 할 수 없이 집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가구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고 제가 가서 보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신랑에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죠. 그렇게 침대와 장롱 등을 먼저 넣었고 TV와 냉장고 등의 가전은 무조건 제가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은 양보하기 싫어서 저도 세게 나오니 예비신랑과 예비시모도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제가 가전을 골랐고 돈은 나중에 예비신랑이 준다기에 제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리고 제 신혼집에 배송되기로 한 날, 그날은 제가 들어가 확인해야 했기에 퇴근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배송기사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아파트에 왔고 저는 도어락 비번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니 아무도 없어야 할 집에 웬 신발이 놓여져 있더군요. 소름이 돋아서 나가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안에서 세아가 반갑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예비시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TV랑 냉장고 온다며 내가 미리 와 있었지. 그 모습에 제가 당황하며 제가 와서 드려도 되는데 말씀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예비시무가 아무렇지 않게 내가 우리 집 오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하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얼굴에 열이 새빨갛게 오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집이라뇨? 여긴 저희 신혼집인데요. 예, 안 그래도 내가 얘기 좀 하려고 했다. 너 이 집 계약하고 네 홀어머니 여기다 모셔서 셋이 같이 살려고 그랬지? 내가 그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 말에 제가 너무나 화가 나 무슨 말을 하시냐 따져 물었더니 예비시무가 니네 엄마 혼자 계시잖아. 시어머니 될 사람으로서 내가 그건 참 마음에 안 들더구나. 네 직업, 얼굴, 심성 다 괜찮은데 아무래도 홀어머니 있는 딸은 며느리감으로 별로지.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허락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들 앞으로 있다는 그 아파트 그건 당분간 팔 생각 없다. 그렇게 알아둬. 네? 그 사람 말로는 2년 뒤에 그거 팔아서 저희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라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니? 그 집 절대 안 판다. 거기 돈이 얼마나 묶여 있는데. 그리고 난 이 시아버지랑 이혼할 거야. 그 말에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니 예비시무가 이야기 못 들었냐며 딴청 부리시더군요.
예비시부는 그 공장의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공장의 대표는 예비시모의 여동생의 남편, 즉 시이모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예비시부가 사장인 척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 예비시모에게 혼란스러우니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예의가 없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자리에서 예비신랑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우지종 이야기하고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물었더니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도망치듯 밖으로 나와 펑펑 울면서 여기저기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아냈지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비시댁은 빚이 20억도 넘게 있다더군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예비시댁과 시이모네와 공통으로 빚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비신랑에게 상속받을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나 보더라고요. 예비신랑의 차와 국가의 명품들도 전부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산 것 같고요. 한마디로 깡통이었고 팔래야 팔 수도 없던 겁니다. 공장도 대출로 돌아가고 있었고 부도 직전이었으며 그거 막느라고 갖고 있던 아파트도 넘기고 허름한 빌라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너무 열이 받아 주선자에게 이야기하여 화를 내니 자기도 몰랐다며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혼인 빙자죄로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알던 그 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저에게 오히려 소리를 치며 네가 바보같이 속았던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실을 엄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저도 제대로 속았다는 생각에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도 너무 화가 난다며 외삼촌들을 불렀습니다. 저희 외삼촌들은 씨름과 유도를 오랫동안 했던 운동 선수들이에요. 저도 유전적으로 그러한 체질을 물려받았는지 한등치 하고요.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바로 제 아파트로 쳐들어갔습니다. 뻔뻔하게도 예비시모가 아직도 안 가고 고상하게 앉아서 차를 처마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소리를 치며 사기꾼 같으니라고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온 게 우리 귀한 딸을 등쳐먹으려 들어? 뭐? 홀 친정엄마가 있어서 결혼을 허락 안 하려고 했다고? 당신 같은 애미는 정상이고 라고 했더니 예비시무가 얼굴이 시퍼래지며 바로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더군요. 10분도 안 되어 예비신랑이 왔고 상황 파악을 못했는지 마구 날뛰며 결혼할 사이에 치사하게 군다고 난리더군요. 바로 저희 외삼촌들이 제 앞 들어갔습니다. 조카가 결혼을 빙자로 농락당했다는 사실에 더 열받은 외삼촌들은 제 예비신랑을 용서하지 않았죠. 팔이고 다리고 머리고 흠씬 두들겨 패주었고 그런 아들을 맡겠다고 예비시모가 울면서 달려들자 저희 엄마가 바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나자빠진 예비시모를 저희 엄마가 축구공 차듯이 날려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죠. 처음엔 저희에게 맞고 나서 고소를 하겠다느니 뭐니 울면서 뭐라 했지만 저희 엄마가 손 한번 들어올리니 깨갱하더군요. 결국 그 사기꾼 같은 모자는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코피 철철 흘리며 새벽에 택시 타고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예비신랑, 아니 전 남친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막무가내로 이 사람 저 사람과 통화해 제가 겪은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소문 내달라고 부탁도 했고요. 결국 그 인간 한 달도 안 되어 무슨 일인지 잘렸다더군요. 그렇게 참으로 어이없게 파혼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다는 이유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가슴 깊이 반성했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었던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똑 부러진다고 소리 들었는데 결혼 앞두고 정말 사람이 뭐에 씌이긴 하나 보네요.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파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패주고 끝내서 속이 시원하고요. 그 집은 찜찜하여 바로 다른 이에게 전전세 주었습니다. 전 예비시무가 넣은 가구는 다 팔았고요.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